깊은 밤, 국립공원의 외딴 구역을 순찰하던 베테랑 산림 감시원. 박기철의 낡은 지프, 차량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그의 근무는 늘 그랬듯 고요했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했다. 문명과 수십 킬로미터는 좋게 떨어진 이곳은 밤이 되면 오직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박 감시원은 이런 적막함에 익숙했지만 오늘 밤은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예감이었다. 그는 72번 순찰로에 접어든 지 30분쯤 되었을까. 본능적으로 어깨에 와닿는 끈적한 액체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그것을 닦아낸 그는 손전등 불빛 아래 자신의 손가락을 비춰보았다. 짙은 핏자국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다. 박 감시원은 본능적으로 손전등 불빛을 위로 향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 지상에서 좋기 30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참나무의 높은 가지에는 마치 거대한 바이스에 지식여진 듯 뒤틀린 거대한 사슴의 사체가 매달려 있었다. 사슴의 팔다리는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부서진 뼈 사이로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력적으로 연출해 놓은 듯한 끔찍한 광경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슴이 걸려있는 그 참나무였다. 지상에서 최소 6m 높이까지는 그 어떤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매끈한 줄기였다. 퓨마나 곰 같은 맹수가 사체를 저 높이까지 끌어올렸을 리 만무했다. 박 감시원은 확신했다. 애초에 이 지역에는 퓨마가 서식한다는 보고조차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익숙했던 숲이 갑자기 무겁고 불길한 기운으로 그를 짓눌렀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끼며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무정의를 움켜쥐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그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눈앞의 현실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어스름을 몰아내자 그는 본부와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했다. 몇 시간 후 동료 감시원들과 수의사 그리고 경찰 몇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박 감시원은 그들을 이끌고 문제의 참나무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나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슴의 사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핏자국 하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지난밤 그가 목격했던 모든 것이 끔찍한 환각이었던 것처럼 동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몇몇은 그가 과로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경찰은 시큰둥한 반응으로 주변을 대충 둘러본 뒤 철수했다. 박 감시원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기억했다. 그 섬뜩한 감촉,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나무 위에 매달린 처참한 사슴의 형상까지. 그날 이후 박 감시원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숲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틈만 나면 그 참나무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숲은 그날 밤의 비밀을 깊숙이 숨긴 채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강박증은 심해져 갔다. 그는 숲의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동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숲은 그에게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미지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언제든 그를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미궁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미궁 속 어딘가에 그날 밤의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 사건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김민주는 홀로 배낭을 짊어지고 뉴 리버 협곡 국립공원의 깊숙한 숲길을 걷고 있었다. 6만 5천 에이커가 넘는 광대한 이 공원은 뒤틀린 등산로, 유령 마을, 그리고 때묻지 않은 야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 하이킹을 즐기던 중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희미한 격가지를 발견했다. 아마도 사슴이 다니는 길이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일 터였다. 모험심이 발동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나뭇가지를 꺾어 경로를 표시하며 그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바로 그때 민주는 그것을 발견했다. 숲속 공터에 자리 잡은 건물. 오두막이 아니었다. 온전한 형태의 건축물이었다. 허물어지거나 부식되지도 않았다. 창문은 깨끗했고 지붕은 단단해 보였다. 이끼도 썩은 부분도 없었다. 마치 어제 숲속에 떨어진 것처럼 생생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건물로 다가간 민주는 그것이 예배당임을 깨달았다. 낡았지만 기품 있는 석조 건물이었다. 정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축축한 돌과 촛농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신도석은 온전했고 제단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제단 위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홀린 듯 제단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서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책은 성경이 아니었다. 글자는 그가 아는 어떤 언어와도 달랐다. 기묘하고 복잡한 형태의 상형 문자 같기도 했고 고대의 주술서에나 나올 법한 기호들 같기도 했다. 벽과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문양들 또한 십자가가 아니었다. 낯설고 뾰족하며 복잡하게 얽힌 형상들이었다. 마치 고대 컬트 집단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위장이 뒤틀리고 모든 본능이 이곳에서 당장 벗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때였다. 부드러운 삐걱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민주는 누가 혹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숲속으로 전력 질주했다. 자신이 표시해두었던 부러진 나뭇가지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안전한 주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공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는 공원 관리 당국에 그 건물을 신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마도 폐광촌 시절에 지어졌다가 아직 구조적으로 건재한 오래된 교회일 것이며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그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분명 그와 함께 그 예배당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그곳에 대한 꿈을 꾼다고 했다. 기이한 책, 섬뜩한 상징들, 그리고 숨 막히는 침묵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한 발소리. 그 예배당은 그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깊은 숲속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어떤 미지의 존재가 지배하는 금단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최 반장의 아버지는 단순한 벌목공이 아니었다. 그는 나무 수확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계를 다루는 몇 안 되는 숙련된 기술자였다. 탱크처럼 생긴 이 기계는 회전하는 칼날로 무장하여 30m 높이에 소나무도 버터처럼 잘라낼 수 있었다. 그의 일은 그를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외딴 야생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야말로 세상의 끝과 같은 곳이었다. 이번 벌목 작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나무와 산사태, 그리고 질식할 듯 빽빽한 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기계가 지나갈 길을 내는 데만 3주가 걸렸다. 그곳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다. 등산로도 사냥꾼도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와 금속 톱니가 나무를 물어뜯는 기계적인 굉음만이 전부였다. 최 반장은 르네라는 다른 기술자와 한 팀을 이루었다. 그들은 작업구역 근처에 주차된 낡은 캠핑카에서 잠을 자며 장시간 노동을 이어갔다. 보수는 시간이 아닌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그들은 매일 16시간에서 20시간씩 그 깊은 숲속에서 고립된 채 기계를 몰았다. 모든 것은 무정의에서 시작되었다. 헤드셋을 통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묘하고 단편적인 목소리들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한 속삭임. 정체불명의 잡음 섞인 음절들이었다. 채널을 바꿔보았지만 목소리는 끈질기게 따라왔다. 때로는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제잘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 불분명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목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낮은 톤으로 대화를 나누는 두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작업반원도 아니었고 벌목 회사의 사람도 아니었다. 최 반장과 르네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길 잃은 등산객이나 생존주의자 따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토킹을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덤불 속에 숨겨진 녹슨 용기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임시 화덕, 그리고 나무십 아래 묻힌 쓰레기 봉투들이었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산은 가장 가까운 문명의 흔적으로부터 차로 2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이었고 그들이 직접 개척한 길 외에는 들어올 방법이 없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텐트를 발견했다. 르네가 양치류와 오물 아래 위장된 채 나무숲 사이에 숨겨진 그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침낭 하나와 찌그러진 더플백이 있었다. 더플백의 지퍼를 열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십 벌의 아동용 속옷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밧줄, 덕트테이프,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유치한 그림체로 그려진 막대기 모양의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구겨진 스케치들이 있었다. 공원이나 마당에서 어깨너머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의 도철 사진들도 발견되었다. 침낭 옆 땅바닥에는 신선한 사과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고 숲속에 있는 그 잔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존재였다. 르네는 당장 떠나고 싶어 했지만 늘 고집세고 고통을 밀어붙이려 했던 최 반장은 거부했다. 그는 며칠만 더 있으면 작업을 끝낼 수 있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침입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비상시에만 무정의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이 들은 것은 그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한 남자는 땔감을 모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남자는 기계 소음에 대해 불평했다. 그들은 숨어 있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산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마침내 최 반장이 폭발했다. 어느 날 저녁, 긴 벌목 작업 끝에 그는 무정의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너희들 누구냐? 왜 여기 있는 거냐? 침묵이 흘렀고 그 목소리들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르네가 공황 상태에 빠져 초의 반장을 흔들어 깨웠다. 총 가져와 밖에 누가 있어? 초의 반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캠핑카 주위를 맴도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무언가가 금속 차체 아래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딸깍,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캠핑카 문이 천천히 열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몇 분을 기다렸다. 그러자 문 바로 너머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최 반장은 르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총을 손에 쥔 채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장전되지 않은 총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탄약은 배낭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가 문에 다가섰을 때 섬광과 함께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오른쪽 눈썹에서 코를 가로질러 왼쪽 뺨까지 깊숙이 베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캠핑카 밖으로 고꾸라졌다. 칼을 든 남자가 그를 따라 나와 그의 위로 달려들었다. 또 다른 형체가
그들 뒤에 나타나 쇠붙이가 박힌 군화로 초의 반장의 머리를 걷어찼다. 정신이 아찔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을 시어 그는 르네가 캠핑카에서 뛰쳐나와 공격자를 덮치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남자는 유령처럼 숲속으로 사라졌다. 칼을 든 다른 남자도 그를 따라 허둥지둥 도망쳤고 흙바닥에는 피 한 줄기와 달빛의 번뜩이는 칼날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몇 시간 동안 어둠을 뚫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최 반장은 봉합수술과 부분적인 재건수술을 받았다. 칼날은 그의 오른쪽 눈을 망가뜨렸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눈은 인간의 눈이라기보다는 길게 찢어진 고양이의 동공처럼 보인다. 그도, 르네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주 후, 나머지 벌목팀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들 중 키건이라는 남자가 실종되었다. 그는 며칠 후 벌목로 옆 도랑에서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 성폭행당하고 목이 거의 잘릴 정도로 깊이 베인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다. 체포도 용의자도 없었다. 최 반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숲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그 숲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가 살고 있었고 그 악마는 여전히 그곳 어딘가를 배회하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삶을 영원히 잠식해버린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내가 15살이었던 해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설악산 국립공원 근처에 살았는데 내 놀이터는 온통 그 일대였다. 나는 다른 어떤 곳보다 그곳에서 더 많은 거리를 자전거로 누볐고 거의 모든 등산로를 걸었으며 대부분의 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매일같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오솔길을 오르내리다가 해질녘이면 집에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곰내골이라고 알려진 지역의 등산로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는 야생 흑곰이 가끔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모두가 즐겨 찾는 커다란 약수터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등산로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가을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넌 다음 길을 따라 집으로 올라가야 했다. 이때는 이미 어두워져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름달 뿐이었다. 다리에서 수백 미터쯤 떨어져 있었을까. 왼쪽 허벅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멈춰서서 방금 무엇이 나를 때렸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무언가가 내 앞에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야구공만 한 크기의 돌멩이가 길을 가로질러 굴러가고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며 이 언덕비탈을 올려다보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려 막 보려고 했을 때 또 다른 돌이 휙 날아와 내 자전거 앞바퀴에 부딪히는 바람에 거의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다. 마침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나는 언덕 꼭대기에서 키가 아주 크고 검으며 온통 털로 뒤덮인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런 것들을 던지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소리쳤다. 저 핸드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실 그때 핸드폰은 없었다. 이 말이 그 존재를 더욱 화나게 한 것 같았다. 그가 나를 향해 언덕을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당연하게도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막 다리를 건넜을 때 가을에서 거대한 첨벙 소리가 들렸고 큰 바위가 던져진 것을 보았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은 안전했지만 그곳까지 가는 내내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김 관리원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래서 자네가 도깨비한테 공격당했다는 건가? 하고 농담조로 말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무언가가 거기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김 관리원은 알겠다고. 도깨비를 보면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나를 보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나왔다. 바로 다음 주, 나는 대낮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때 김 관리원이 차를 몰고 내 옆에 멈춰 서더니 타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시내의 경찰서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진수 군, 사과해야겠네.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날 밤 같은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들도 크고 털이 많은 것이 돌과 나뭇가지를 던지며 소리 지르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 관리원을 포함한 다른 관리원들과 함께 출동했다고 했다. 그때 자네가 했던 말이 기억났지? 우리가 도착해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우리에게도 돌과 나뭇가지가 날아왔어. 경찰관들이 총을 뽑아들고 소리쳤지. 2명의 경찰관이 한 남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네. 그 남자는 키가 195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벌거벗은 채 온통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긴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 인근의 한 상위군인 요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월남전에 다시 참전하여 적을 소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김 관리원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며 그가 실제로 내 목숨을 끊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내가 경찰에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그 남자를 더 안전한 시설로 보내 치료받도록 해야 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 등산로를 걸을 때면 오싹함을 느끼고 항상 능선 꼭대기를 주시한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 털북숭이의 광기 어린 눈빛과 절규는 단순한 환각이나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시면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사르였던 것이다. 몇 년 전 여자친구 혜주와 나는 둘 다 노련한 등산객이었지만 에팔레치아 상일의 좀 더 외진 구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전에도 주로 북쪽의 붐비는 구간들을 답사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고독을 갈망했다. 그리고 우리는 테네시주 경계 근처의 마운트 로저스 국립 휴양지에서 그것을 찾았다. 계획은 간단했다. 빽빽한 숲과 가파른 능선을 가로지르는 4박 5일. 마지막 날은 다마스커스에서 끝나는 여정이었다. 우리는 10월 초, 단풍이 막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출발했다. 공기에는 싸늘함이 감돌았고 우리는 화이트탑 로드에서 벗어난 작은 자갈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잔뜩 부푼 배낭을 맨 차에 의기양양하게 하이킹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소리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비웃는 듯 까깍 우는 까마귀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는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사흘째 밤, 우리는 등산로에서 수백 피트 떨어진 얕은 골짜기에 캠프를 차렸다. 해주가 발견한 곳으로. 나무들 사이에 아늑하게 파인 작은 공간이었고 어느 방향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아늑하고 안전하며 숨겨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 불은 잔불만 남아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우리는 텐트 안침낭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일어나. 그녀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밖에 뭔가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숲은 고요했다. 바람도, 부엉이도, 귀뚜라미 소리도 없었다. 오직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때 우리 텐트의 나일론 벽을 따라 천천히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주가 내 팔을 잡았다. 마치 칼로 천을 시험하는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배낭 속에 넣어둔 4빌용 산탄이 장전된 저지 리볼버를 더듬어 찾았다. 텐트 지퍼는 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얼어붙은 차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딱, 우지직, 또다시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의도적이고 느린 발소리였다. 나는 텐트 지퍼를 살짝 열고 어둠 속을 살폈다. 달은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나무숲 바로 너머 땅바닥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언뜻 보았다. 손전등을 켰다. 거친 백색광이 숲을 갈랐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고 발밑에서 나무잎이 바스러졌다. 그때 내 오른쪽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전등을 쥔 손을 떨며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 형체가 나무들 사이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더니 다시 왼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놀리고 있었다. 나는 숲속을 향해 소리쳤다. 나 무장했다. 가까이 오면. 맹세컨대 쏘겠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그림자가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경계를 섰다. 마침내 햇빛이 돌아왔을 때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발견했다. 부드러운 양토에 찍힌 부분적인 군화 자국, 내 것보다 크고 무겁게 눌린 자국이었다. 그것을 남긴 자는 가까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캠프를 철수하고 빠르게 걸었다. 휴식도, 대화도 없었다. 숲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밤, 나는 절벽 근처 자연적인 돌출 바위가 있는 곳을 찾았다. 우리는 바위벽에 텐트를 바짝 붙여서 뒤에서 아무것도 몰래 다가올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해주에게 1901 권총을 주었다. 가까이 둬, 망설이지 마, 가슴을 노려. 그녀는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믿지 않았던 것 같다. 몇 시간이 흘렀다. 깨어있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피로해지고 말았다. 얼마나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총을 손에 쥔 채 몸을 일으켰고 혜주는 잠시 뒤척였다. 텐트의 얇은 천 너머로 그것을 보았다. 키는 170cm 정도 되어 보였고 고개를 갸웃한 채 우리가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당장 꺼지라고, 무장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누구였든 간에 그 자는 덤불을 헤치며 도망쳤다. 나는 텐트에서 뛰쳐나왔다. 우리 장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음식과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근처 가을까지 이어진 흔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때 4명의 형체를 보았다. 가을 건너편, 나무들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그들은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을 들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쳐 혜주에게 달려갔다. 지금 당장 떠난다. 우리는 배낭과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렸다. 텐트도, 난로도 없었다. 오직 생존 장비뿐이었다. 한밤중에 등산로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변에 수푼 소리로 살아났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낮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 속삭임이 아니었다. 아마도 주문을 외우는 소리였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 동이 트기 시작하며 나무들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올 때 우리는 급거북이에 다다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잿빛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윤곽만 드러낸 채 등산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나는 총을 겨누고 소리쳤다. 누구냐? 그는 그저 몸을 돌려 다시 나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다마스커스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몇 마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포와 기진맥진함으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숲에는 무언가가 있다. 단순한 동물이나 낙후된 불법 거주자들이 아니다. 더 끔찍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숲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용기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아기가 숨 쉬고 있는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몇 년 전 4월 초, 나는 미주리주 커런트 강에서 이틀간의 단독 카누 여행을 계획했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곳은 빽빽한 숲과 석회암 절벽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샘물이 솟아나는 강이다.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다. 그 강은 거대한 우수 유역을 가진 계곡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나는 너무 늦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예보에서는 계속해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더 심한 날씨에도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었다. 수위가 기껏해야 30cm에서 60cm, 많아야 90cm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배를 띄웠다. 강은 잔잔했고 나무들은 막 잎사귀를 틔우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곳 전체를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슬비는 진짜 비로 변해 있었다. 끊임없이
차갑게 쏟아져 온몸을 적셨다. 비는 결코 그치지 않았다. 둘째 날 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뼛속까지 젖어 있었다. 수면에서 2미터 정도 높은 자갈톱. 완벽하게 작은 장소에 텐트를 쳤다. 통조림에서 차가운 음식을 꺼내 먹고 침낭으로 기어 들어가 텐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 4시쯤 나는 잠에서 깼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내 발밑에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텐트 바닥이 물침대처럼 울렁거리고 있었다. 헤드램프를 켜고 텐트 입구를 열었다. 자갈톱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다. 강 위로 2미터나 솟아있던 곳이 이제는 겨우 7, 8cm만 남은 작은 섬으로 변해 있었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었다. 커런트 강은 하룻밤 사이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다. 흙탕물로 변한 강물은 어둠 속에서 화물 열차처럼 으르렁거리며 빠르게 흘렀다. 강둑의 나무들은 무릎까지 물에 잠겨 있었고 내 장비는 텐트 안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칸으로 끌어옮기고 간신히 홍수 위로 솟아있는 좁은 능선,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노를 저었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희미한 빛 속에서 카누 안에 균형을 잡은 캠프 스토브로 커피를 끓이려고 애썼다. 춥고 떨리고 흠뻑 젖었지만 여전히 너무 졸려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가 떴다. 그때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다. 낮고 꾸준한 소음이 하류에서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눈사태 소리 같았다.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았다. 뿌리, 줄기, 모든 것을 갖춘 내 그루에 다 자란 나무들이 나를 향해 떠내려오고 있었다. 통나무가 아니라 마치 홍수에 휩쓸린 이쑤시개처럼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온전한 나무들이었다. 그들 뒤편에는 내가 잠들었던 자갈톱이 휘저어지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돌멩이들이 믹서기 속 동전처럼 굴러다녔다. 모든 것이 느린 동작으로 진행되었고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카누에 탄 나 홀로 능선과 나무 껍질과 뿌리로 만들어진 죽음의 덫 사이에 갇혀 있었다. 나무 중 하나가 빙글 돌더니 옆으로 방향을 틀어 내게 똑바로 다가왔다. 강물이 나를 벌레처럼 짓뭉개버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때 기적과도 같이 다른 나무가 먼저 부딪혔다. 두 나무가 충돌했고 두 번째 나무가 첫 번째 나무를 엉킨 뿌리로 붙잡아 내게서 살짝 방향을 틀어주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운이었는지 아니면 강이 자비를 베푼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카누에 1시간 더 앉아 떨면서 전날 밤 내가 딛고 섰던 모든 것을 물이 삼켜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연이 예고 없이 잔인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는다. 강은 당신이 날씨를 확인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숙련된 캠핑족인지 아니면 그저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빼앗고 싶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간신히 노를 저어 떠날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둔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아름답던 강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수로 돌변했고 나는 그 야수의 아가리에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 빠져나온 초라한 생존자일 뿐이었다. 그날의 공포는 강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냉혹한 본성을 영원히 내 기억 속에 각인시켰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15살이었지만 여러모로 아직 아이였다. 나는 항상 약간의 편집증이 있었고 어쩌면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등교전 아침 나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었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소미에게 학교 뒤편 숲을 통해 걸어서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일전에 나를 놀리며 눈을 흘기고는 내가 모든 것을 무서워한다고 말했었다. 그녀의 혀끝에서 나온 말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타올랐고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용감한 소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숲은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다. 학교 뒤편으로 조용한 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고 아마도 15분 정도 걸으면 거의 바로 우리 집 뒷마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종이 울린 후 나는 배낭을 메고 보도를 벗어나 나무 숲으로 들어섰다. 처음 몇 분은 괜찮았다. 길은 좁았고 뿌리와 부서지기 쉬운 나무잎으로 뒤엉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려앉았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조용해졌다. 차 소리도, 학생들 소리도 없었다. 오직 숲의 메마른 숨결만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학교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밀려오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계속 걸었고 속으로 웃으려고 애썼다. 괜찮아. 민지야. 그냥 숲일 뿐이야.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길 위에 흩어진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바로 그때 낮고 축축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당황스럽게도 내 첫 번째 생각은 소미였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따라와 장난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나는 눈을 흘기며 용감한 척 소리쳤다. 소미야, 너 안 무서워. 나는 2개의 커다란 썩은 통나무 주위를 돌아 그녀가 그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웅크리고 있는 것을 잡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미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내가 모르는 남자.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청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다리 사이를 흔들며 나무에 낮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수염은 드문드문 엉망이었으며 옷은 누더기처럼 그에게 걸쳐 있었다. 그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시익 웃었다. 그러더니 그가 내 이름을 신음처럼 내뱉었다. 민지야.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 뇌는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나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나는 부서진 조각상처럼 그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내 영혼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빨이 누렇고 축축한 미소를 더욱 넓게 지었다. 그리고 나는 달렸다. 덤불을 부수며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세상이 녹색과 갈색의 얼룩으로 번졌다. 날카롭고 원초적인 비명이 나무들 사이를 갈랐다. 그리고 내 뒤에서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비명처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무숲을 뛰쳐나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폐가 타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잠갔고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다. 너무 무섭고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얼어붙었다는 사실에, 내가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어떤 뒤틀린 방식으로든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저녁 내내 침대에 웅크린 채 내 방에 갇혀 내가 본 것을 잊으려고 했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가 내 이름을 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결국 어찌어찌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직전 다시 잠에서 깼다.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그가 내 창문에 있었다. 그가 열어젖힌 내 창문틀에 그의 더러운 얼굴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팔을 창틀에 기댄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내 팔다리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아기야, 네 옷 때문에 내가 너무 흥분돼.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부셨다. 나는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숨을 헐떡였다.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침대 옆 바닥에는 비비탄 총이 있었지만 마치 1마일은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농담인 것처럼 부드럽고 숨결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제발 가세요. 마침내 내가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그는 날카롭고 조롱하는 목소리로 나를 흉내냈다. 제발 가세요. 그러고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그가 안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비명을 질렀고 그는 움찔하며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거꾸러졌다. 그가 덤불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열린 창문을 미친 듯이 가리키며 안에 남자가 있었다고 소리쳤다. 아빠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절뚝거리며 곧장 창문을 통해 그를 뒤쫓아 밤속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남자는 사라진 후였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을 수색했다. 그때 그들은 그 은신처를 발견했다. 그는 우리 집 차고 위 다락방에 살고 있었다. 담요, 포장지, 심지어 빈병 몇 개까지. 인간 포식자가 내가 잠든 곳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지만 나는 다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2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자물쇠를 확인한다.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닫아둔다. 여전히 그림자에 놀라고 밤에 소리가 들리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숲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그가 그날 아침 나와 소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 소미가 나를 놀리는 것을 들었고 내가 숲을 통해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차로 가는 길에 차고를 지나쳤다. 그는 그때 다락방에 있었고
그저 듣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그날 오후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고 숲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잘못된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두려움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날의 기억은 내 피부 아래 깊숙이 박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물처럼 나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15살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모, 삼촌,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RV를 타고 깊은 숲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나는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다른 아이들과는 2살 터울이 있어서 어딘가 겉도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게임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어른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지난 여행에서 만났던 몇몇 10대 아이들과 다시 어울리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마치 항상 친구였던 것처럼 가까워졌다. 그날 밤 어른들은 숨바꼭질 많은 게임을 제안했다. 손전등이 나눠졌고 팀은 도망자와 추격자로 나뉘었다. 나는 도망자 팀이 되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디든 숨을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얻었다. 그날 일찍 우리는 기묘한 작은 길을 발견했었다. 빽빽한 덤불을 통과하는 터널 같은 길이었는데 등산로라기보다는 짐승이 다니는 길처럼 보였다. 좁고 낮아서 웅크리거나 기어가야만 했다. 추격자들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동안 나는 그 길을 기억해냈다. 다른 아이들이 흩어지는 동안 나는 그 길로 몸을 숙이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팔을 긁고 머리카락에 얽히는 것을 느끼며 더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갔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결국 추격자들은 근처를 지나갔고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길 입구를 훑었지만 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나는 더 깊숙이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조용히 있으려고 애썼다. 그때 거의 보이지 않는 이끼와 나뭇가지로 반쯤 덮인 새끼를 보았다. 호기심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길은 작은 공터로 이어졌고 거기 흙바닥이 구겨진 채 젊은 여성의 벌거벗은 시신이 있었다. 창백하고 미동도 없었으며 피투성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굳어버렸고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고 초점 없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내 무릎은 끈적하고 검붉은 무언가에 젖어들었다. 그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 거친 숨소리. 누군가가 좁은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고 발소리가 멈췄다. 그러더니 다시 빨라졌다. 나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남자는 공터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가 입구 옆을 육중하게 지나가며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를 들었다. 가방 속에서 칼들이 부딪히는 듯한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달렸다. 나는 야생동물처럼 덤불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나무잎을 짓밟았다. 그가 들었음에 틀림없었다. 그가 나를 쫓아오면서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다.
다리는 공포로 마비되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뿌리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어떻게든 비명을 지르며 주 등산로로 돌아왔다. 불빛이 켜지고 얼굴들이 나타나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캠프에 쓰러져 떨면서 내가 본 것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어른들은 삽시간에 침묵에 잠겼다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엄마와 이모는 다른 아이들을 부르며 숲속으로 달려갔고 몇 초 만에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캠프로 돌아왔다. 경찰이 곧 도착했다. 그들은 칼을 손에 쥔 채 길을 따라 살금살금 내려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근처에는 톱과 피 묻은 도구들로 가득 찬 검은 쓰레기 봉투가 있었다. 그 이후로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그저 악몽과 그날 밤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뿐이다.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끔찍한 광경,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축축하게 무릎을 적시던 피의 감촉은 영원히 내 뇌리에 새겨졌다. 그 숲은 더 이상 순수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악의가 숨겨진 무덤이었고 나는 그 무덤의 가장 깊숙한 곳을 목격한 산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2017년 할머니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남부 깊숙한 시골, 수세기 동안 이 땅을 상처 입힌 플랜테이션과 잔혹한 노예제도의 역사로 악명 높은 지역에 있는 오래된 저택을 남기셨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약 5년 동안 그곳에서 혼자 사셨다. 그녀는 조카에게서 그 저택을 물려받았다. 그 조카는 59세에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나는 대학 생활과 여름 인턴십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저택이 공식적으로 우리 것이 되었을 때 나는 졸업 후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집을 개조하고 조경 작업을 하고 작은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낡은 가스 발전기로 그곳을 운영하셨고 내가 태양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녀가 남겨주신 1억 5천만 원의 종잣돈과 함께라면 완벽한 프로젝트처럼 보였다. 주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자갈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어야 했다. 엄마는 나중에 할머니가 운전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식료품은 배달받으셨으며 대부분 혼자 지내셨다고 말했다. 저택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움푹 팬 구덩이가 가득한 비포장도로를 몇 마일이나 헤쳐나가야 했다. 진입로 자체도 약 500야드, 약 450m나 되었는데 뒤틀린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가지들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한낮에도 햇빛을 가리는 두꺼운 캐노피를 이루고 있었다. 나무들은 마치 다가오는 사람을 지켜보려는 듯 가까이 기댄 것처럼 보였다.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곳은 방치된 악몽 그 자체였다. 스페인 이끼가 유령의 거미줄처럼 모든 표면을 뒤덮고 있었다. 잡초는 화단을 질식시켰고 가시덤불은 현관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집은 마치 황무지에 삼켜진 듯 보였다. 물론 나 혼자 왔다. 기본 물품이 든 배낭, 약간의 땔감, 그리고 피해 상황을 기록할 카메라뿐이었다. 불 위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계획이었다. 밥, 핫도그 등 전기가 필요 없는 것들. 나는 열정적이고 흥분되었으며 으스스하든 아니든 논리적이었고 어둠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탐험을 하며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고 다락방에 잊힌 유물들, 조각된 인형, 금간 얼굴에 먼지 쌓인 골동품들을 뒤적거렸고 여름철 음식 보관에 사용되었을 법한 썩어가는 지하실을 발견했다. 뒤뜰 나무숲 근처에서 처음에는 바위처럼 보였던 돌무더기를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바위가 아니었다. 세월에 마모되어 대부분 읽을 수 없는 오래된 묘비들이었다. 27개를 세었지만 그 부리는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감히 더 들어가지는 못했다. 진드기와 뱀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무성한 초목이 얼마나 더 많은 무덤을 숨기고 있을지 궁금했다. 밤이 되자 나는 현관 바로 바깥에 불을 피웠다. 본능적으로 묘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당시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불빛이 진입로를 따라 늘어선 뒤틀린 나무들에 어른거렸고 어둠 속에서 그 가지들을 뾰족한 이빨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나무들은 마치 외물의 아가리처럼 머리 위로 뻗어 있었고 긴 진입로는 칠흑 같은 허무 속으로 사라지는 목구멍 같았다. 반달은 간신히 캐노피를 뚫고 섬뜩한 빛을 드리웠다. 그때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연기와 깜빡이는 불꽃 너머로 진입로를 따라 움직이는 형체가 있었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어둠 그 자체보다 더 어두워 보였고 마치 블랙홀이 주변 빛을 구부리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렁임이 있었다. 숨이 멎었다. 손전등을 잡고 진입로를 똑바로 비췄다. 빗줄기가 밤을 갈랐고 형체는 사라졌다. 흙길, 나무들,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계속 밖을 내다보았지만 형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빛의 장난이거나 연기 혹은 지나가는 구름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 감시하는 존재를 느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신호는 여전히 잡혔다.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침실에서 떨어진 긴 복도 끝 2층 객실을 선택했다. 매트리스는 울퉁불퉁했지만 놀랍도록 편안했고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새벽 2시쯤 낮고 멀리서 들려오는 거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잊히지 않는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신음소리는 가슴 찢어지는 통곡으로 격해졌고 날카롭게 메아리치는 박수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공포가 밀려왔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계단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마당과 진입로를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 움직임도 빛도 누구의 흔적도 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양쪽 층의 모든 창문을 확인했지만 모두 고요하고 어두웠다. 30분 후 지치고 겁에 질려 거실 소파에 자리 잡았다. 집은 서늘했다. 할머니 침실은 그곳에서 짧은 복도를 따라 내려가면 있었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너무 희미해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절박한 한마디. 도망쳐. 망설이지 않았다. 열쇠를 움켜쥐고 계단을 날아 내려와 순식간에 밖으로 나왔다. 트럭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그 악마 같은 진입로를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다.
나무들은 살아있는 듯했고 그림자들이 그 가지 아래에 마치 수백 개의 검게 탄 손처럼 모여 손짓하는 것 같았다.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뒷길에서 거대한 구덩이에 빠져 타이어가 터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허름한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가속기를 밟았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수많은 비밀과 원혼들의 울부짖음을 품은 채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곳은 인간이 발 디뎌서는 안 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이 일은 약 17년 전 여름방학 때 일어났다. 친구와 나는 여름 동안 벨라루스의 아주 작고 외딴 마을에 머물고 있는 다른 친구를 방문했다. 그 집은 친구의 조부모님 댁이었고 그곳 전체가 굉장히 고립된 느낌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는 매일 근처 호수에서 수영을 했고 밤에는 물가에 늦게까지 앉아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을 들으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낮에는 버섯을 따러 가거나 그 지역을 탐험하고 사진을 찍으며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다. 몇 주 동안 머물렀지만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집안 사정으로 일찍 떠나야 했다. 유일한 교통수단은 일주일에 2번 오는 버스였는데 그녀는 그 버스를 놓쳤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친구 집으로 돌아와서 근처 고속도로까지 히치하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바래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주요 도로는 약 7마일, 약 101km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주중이었고 차가 전혀 지나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거나 도시에 있었던 모양이다. 시간이 늦어지자 우리는 그냥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반쯤 버려진 이웃마을 몇 군데를 지나쳤다. 솔직히 꽤 오싹했지만 우리는 노래하고 농담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어두워지고 있었고 아직 4마일, 약 6.4km이나 남았다. 그때 우리는 양쪽에 빽빽한 숲이 있는 길에 들어섰다.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솔직히 상당히 불안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농담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때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우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2개의 거대한 노란 눈동자를 보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계속 걸었고 그러다 우리 중 한 명이 초조하게 말했다. 이상한 반딧불이가 장난치는 거겠지. 우리는 웃었지만 그것들이 절대로 반딧불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휴대폰이 훨씬 이전 시대의 일이라 누구에게도 전화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안전한 곳으로 계속 움직여야 했다.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 중 2명은 숲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둘 다 그것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3번째 친구는 이야기하느라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들렸고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해진다. 슬라브 민속에는 숲을 보호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숲의 정령. 레시레시뿐만 아니라 루살카도 있다. 루살카는 호수나 강과 관련된 신화적인 여성 정령이다. 그들은 보통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며 때로는 노래나 목소리로, 특히 밤에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 호수에서 그렇게 많은 밤을 보냈었고, 나중에 나무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미친 반딧불이에 대해 농담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버려진 집들, 숲속에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그 섬뜩한 여성의 목소리 사이에서 그것은 솔직히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이상한 경험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래, 나는 여전히 그 호수에서의 밤들을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보거나 듣고 있었을지 궁금해한다. 그 숲은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정령들이 숨쉬고 인간의 영역을 넘보는 미지의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살아있는 공포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오키페노키 늪은 대부분 조지아 남부와 플로리다 북부에 걸쳐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곳에 다녔다. 아버지와 삼촌은 열렬한 아웃도맨이었고 나도 같은 것을 사랑하며 자랐다. 이제 내가 늪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악어라면 당신 말이 맞다. 그리고 오키페노키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녀석들이 있다. 남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도 당신을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이상한 속담은 정말 사실이다. 어두운 자빗갈의 물 위를 천천히 카누를 저어갈 때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 악어는 조용히 탁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당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단순히 그의 일광욕을 방해했을 뿐이다. 조지아 남부의 초등학생으로서 오키페노키 현장 학습에 가서 오키페노키 조가 이끄는 가이드 투어를 받는 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 조는 진정한 아웃도어맨이었고 지식이 매우 풍부했으며 친절했고 아이들을 잘 다루었으며 재미있었다.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대체로 좋은 사람, 지역의 전설로 여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나를 허락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큰 악어에게 배를 붙이곤 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악어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심지어 몇몇 수컷의 짝짓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가까이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새, 뱀, 그리고 다른 야생 동물들을 보여주었다. 늪의 거주자들은 조의 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가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았다. 멋진 추억들이다. 아무튼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나도 여전히 아웃도어에 대한 큰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최근에 결혼했고 아내와 의붓딸을 카약, 캠핑, 하이킹의 세계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꽤 쉽게 적응시켰다. 잔잔한 호수와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플로리다 수로였다. 악어를 몇 마리 만나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들이 인간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편안해져 있었다. 나는 이제 오키페노키로 가서 내 어린 시절 늪지 뛰놀던 곳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어느 주말 다소 충동적으로 길을 나섰다.
아직 그렇게 붐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캠핑장을 예약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모든 텐트 캠핑장이 예약 완료 상태였다. 나는 꽤 눈에 띄게 실망했다. 그래서인지 관리인이 나를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다. 그녀는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원시 단체 캠핑장이 하나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것들은 보통 보이스카우트 같은 대규모 단체를 위한 더 큰 부지로 주로 주요 캠핑장 구역에서 떨어져 위치한다. 정의는 없었지만 우리는 항상 100% 원시 캠핑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관리인은 이 특정 단체 부지가 도로 유실로 인해 2시즌 동안 폐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바로 전주에 도로를 수리했지만 아직 부지를 이용 가능 목록에 다시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체 요금 대신 일반 요금으로 우리에게 팔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돈을 지불했고 그녀는 지도에 대략적으로 그날 밤 우리 집이 될 곳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생각했다. 젠장, 다른 부지들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네. 조용하고 좋겠다. 완벽해.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날 저녁 관리인이 안내하는 야간 패들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키페노키 내부에 이 특정 공원은 지정된 다크스카이 파크로 빛 공해가 거의 없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미 가족에게 별과 은하수를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기 때문에 밤에 물 위로 나가 그렇게 하늘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지게 들렸다. 우리는 야간 패들링에 등록하기로 하고 캠핑장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이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풀, 사방의 거미줄, 그리고 평소의 야생 동물들로 가득했다. 나는 이런 것을 오히려 선호했기 때문에 2번 생각하지 않았다. 캠핑장과 주요 사무실 구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인간이나 차량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구역이 넓어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잠시 걸어 다녔다. 지도를 다시 보며 이 작은 섬이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가늠하려 했는데 내가 보는 것과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쨌든 내가 그냥 잘못 읽고 있는 거겠지. 우리는 캠프를 차리고 햇살과 자연의 소리를 즐겼다. 아직 이른 봄이라 모깃대와 다른 다양한 늪지벌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여름철 늪지벌레들은 그 자체로 공포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7시 30분쯤 카약을 다시 내 픽업 트럭에 싣고 공원 반대편에 있는 출발지로 향했다. 안내 패들링은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출발지에 다가가 짐을 내리니 1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패들링을 하러 나와 있었다. 젊고 열정적인 관리인이 이끌었고 우리는 모두 헤드램프를 빨간 불빛으로 맞추고 물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우리가 여행하던 작은 운하를 빠져나와 늪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는 더 큰 강 같은 수로로 나왔다. 천천히 조용히 나아갈 때 스페인 이끼가 드리워진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극적인 주황색과 분홍색 석양을 배경으로 양쪽에 우뚝 솟아 있었다. 마침내 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웠고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약 추억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은하수를 본 적이 없었다.
초승달이라 칠흑같이 어두웠고 원래 출발지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모두 넓은 수로 한가운데 모여 완전히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늪에 움직임 없는 어두운 물이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했다.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가 우리 위아래로 반짝였다. 마치 우주에 있는 것 같았다. 유성이 몇 분마다 보였다. 정말 마법 같았다. 하늘의 유일한 인공빛은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플로리다, 잭슨빌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잠시 후 관리인이 우리 모두를 황홀경에서 깨웠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는 대부분 황혼 여명이었고 빛이 거의 없었지만 나무와 가지의 실루엣을 하늘에 비추고 물 위에 약간의 반짝임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관리인은 우리가 늪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헤드램프를 다시 일반 백색광으로 바꾸라고 말했다. 각 헤드램프가 천천히 켜지고 늪이 밝혀지자 우리는 수백 개의 빛나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나는 여기서 자랐다. 악어는 내게 새롭거나 무서운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어두워진 후에는 물가에 잘 머무르지 않았다. 물 위로 불빛을 비춰 모든 눈동자를 보곤 했지만 모든 맹수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른 땅에서였다. 이제 나는 나와 내 작은 가족이 말 그대로 카약으로 떠다니는 악어들을 밀치며 지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정말 어디에나 있었고 수로 양쪽은 물론 중앙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관리인이 앞장서며 모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앞쪽에 빛나는 눈동자 무리를 향해 노를 저어 그들을 바로 지나쳤다. 대부분의 눈동자는 그냥 물속으로 사라졌다. 관리인의 길을 막고 있던 악어는 몸부림쳤고 그의 꼬리가 실제로 카약을 쳤다. 날카로운 숨소리가 고요한 남부의 밤하늘을 갈랐지만 관리인은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아 안심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이 젊은이가 우리가 악어에게 똑바로 카약을 저어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을 정말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수록 카약에 부딪히고 몸부림치는 악어 소리가 몇 분마다 들렸다. 다른 거슬리는 소리나 움직임은 없었고 오직 개구리와 매미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와 이 방해받은 공룡들의 첨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마침내 출발지로 이어지는 작은 수로로 다시 돌아섰을 때 더 이상 빛나는 눈동자는 없었다. 내가 약간 겁먹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길을 이끄는 관리인이 너무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꽤 쉬웠다. 출발지에 가까워지자 모두가 다시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우리는 배를 꺼내 싣고 하나둘씩 캠프로 돌아갔다. 주요 캠핑장으로 향하는 빨간 후미등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아내와 딸, 그리고 나는 공원 반대편, 우리 부지가 있는 어둠 속으로 홀로 갈라졌다. 그 느낌을 기억한다. 다소 섬뜩했지만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악어 관문을 안전하게 통과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웃으며 전체 경험이 얼마나 멋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았고 스트레스도 없었다. 그날 밤 나중에 닥칠 공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자정쯤 우리 부지에 도착했고 배가 고팠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멋진 불을 피웠고 식사가 완성되었다. 새벽 1시쯤 마침내
우리 모두 불옆에 편안히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을 두 입도 채 먹기 전에 끔찍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매미와 개구리가 노래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정해서 배경소음으로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갑자기 그들의 차분한 노랫소리 속에서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낮고 우르릉거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한 포효. 길고 깊으며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다. 우리 모두 얼어붙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너희들도 들었어. 10초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정말 가까이. 우리가 캠핑하던 덤불, 바로 반대편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시 내가 솔직히 연관 지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티렉스가 내는 포효 소리였다. 상상할 수 있듯이 나는 겁에 질렸다. 숲과 늪에서 무서웠던 적이 있다. 늪가스, 기괴한 형체, 비명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해병대에도 있었고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곰을 마주친 적도 있다. 온갖 종류의 장소를 탐험했다. 내가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진심이다.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나는 즉시 아이들에게 내 픽업트럭 운전석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들이 트럭에 타자 나는 내 작은 3인교 오실 매그넘 권총을 뽑아들고 트럭 짐칸으로 뛰어올랐다. 거기에 있으면 땅에서 떨어져 무엇이 오든 약간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문을 잠그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작은 뒷좌석 창문을 열라고 말했다. 나는 미친 듯이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추며 총도 함께 겨누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쪽 방향에서 들려오는 포효 소리를 들었고 더 약해지거나 커지지 않고 약 30초 간격으로 3~5초 길이로 계속 방출되었다. 그것은 우리 부지 바로 옆 덤불에서 들려왔다. 그 지역 전체에 불빛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꺼운 팔매토 잎, 덤불, 그리고 소나무뿐이었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부지의 더 트인 공간 쪽,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휙 돌아 그쪽으로 불빛을 비췄다. 그때 그 지역 전체에 내려앉은 짙은 안개를 알아차렸다. 축축하고 끈적이며 숨막히는 안개였다. 거의 즉시 포효 소리가 원래 방향에서 다시 들려왔다. 그때 나는 그들 중 둘이 서로 일종의 호출과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또한 늪의 다른 소리들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절대적으로 섬뜩한 소리를 내는 것들의 호출과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짙은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안개 자체에도 소리 없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았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즉시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딸도 동의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라. 내 비싼 캠핑 장비를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은 어쩐지 더 불쾌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망할 늪이집이다. 여기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알고 있고 여기서 편안하다. 여기 있는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무섭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거의 화가 날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4~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모두 서로에게
번갈아 포효하며 서로 겹쳐지며 이제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깊고 덜컹거리며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한 악마적인 합창이었다.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만약 내가 볼일을 봐야 했다면 반바지에 그냥 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동물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초자연적인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내는 계속해서 큰 고양이 소리 같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극도로 낮고 우르릉거리는 포효를 내려면 거대한 사자나 호랑이여야 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을 머릿속에서 떠올렸고 계속해서 악어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그들 전체 무리를 똑바로 헤엄쳐 지나왔고 그들 중 일부는 정말 거대했지만 그들은 내내 단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심지어 젊고 장난기 많은 관리인이 우리 불쌍한 캠핑족들에게 정교한 장난을 꾸몄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이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방 쏠 수 있도록 어렴풋이나마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무력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표현할 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저 트럭 뒤에서 눈먼 채 서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사악하며 가장 사악한 것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 그들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거나 먹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훼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저 아는 것, 영혼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아마도 최소 15분 동안 트럭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아이들에게 떠날 수 있지만 장비는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전석으로 올라가 트럭 시동을 걸고 움직여서 내가 짐을 싸는 동안 헤드라이트로 우리 물건들을 비출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았다. 총을 손에 쥐고 텐트를 말기 시작했고 우리 물건들을 모두 모아 트럭 짐칸에 던져 넣으며 트럭이 죽거나 다른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는 영화적인 공포 순간 같은 미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가족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마치 누군가의 먹이가 된 것처럼 너무나 취약하다고 느꼈다. 포효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솔직히 침묵이 무엇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과 안개, 그 안개가 얼마나 숨막히게 느껴졌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장비는 모두 그것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맹세컨대 공기를 숨쉬기가 어려웠다. 불은 20분 전만 해도 밝게 타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진 잔불뿐이었다. 마지막 슬리핑, 매트를 말고 있을 때 이전보다 더 가까운 마지막 포효가 내 존재 자체를 흔들었다. 나는 그 매트를 움켜쥐고 뛰쳐나와 해저드 마을의 총잡이들, 스타일로 트럭에 뛰어들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고 질주했다. 나중에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에 도착해서야 우리가 듣던 소리가 큰 수컷 악어들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소리는 그들의 짝짓기 울음소리였다. 더 크고 낮고 무섭게 들릴수록 암컷 악어는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한다. 그 녀석들은 늪에서 가장 섹시한 악어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 오키페노키 조의 배에서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했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짝짓기 울음소리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했었다. 우리가 듣던 소리를 내려면 이 악어들은 정말 거대하고 진정한 거물들이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늪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확히 비디오에 나오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직접 들으면 그것이 실제로 내장을 흔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장담한다. 소음이 단지 악어들이 서로 유혹하는 소리였고 우리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소 위안을 받았지만 아내와 딸은 우리가 그 근접성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나는 구글 지도에 들어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캠핑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관리인이 준 지도를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물가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없었다.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2년 동안 인간 활동이 없었던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보통 인간이 많은 지역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 모든 짝짓기 활동에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야기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이야기의 작은 재밌는 추가 사항으로 되돌아보면 가장 웃겼던 것은 딸이 우리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옥수수를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래서 겁에 질려 포효 소리를 듣는 이 모든 사건 동안 그녀는 옥수수를 들고 있었다.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란다.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였다. 안개, 배경. 모든 것이 그것을 훨씬 더 오싹하게 만들기에 완벽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경험했던 그 특별한 종류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국립공원 산림감시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저 매표소 부스에 앉아 돈 몇 푼 받고 낡은 지도를 나눠주며 즐거운 하이킹을 기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해는 낮게 드리워져 하늘은 아름다운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게 선팅된 창문을 한 남자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기도 전에 휘발유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체테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고 한 손은 마체테 자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예고 없이 입술을 뒤로 젖혀 미소를 지었는데 눈까지 웃음이 번지지 않는 순수한 악의가 담긴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단순한 분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해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제가 그 말을 듣게 하는 것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후진으로 급하게 몰아 타이어가 흙을 파헤치며 무모한 유턴을 했고 거의 도랑에 처박힐 뻔하더니 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달이 두꺼운 구름 뒤로 막 숨었을 때 나무숲 가장자리에서 부드럽게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림자 하나가 숲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손전등 불빛 너머에 서 있었고 마체테가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이번에는 차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부스의 창문을 세게 닫고 잠갔고 비상 버튼을 더듬거렸지만 무정이는 먹통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움켜쥐고 부스에서 뛰쳐나와 나무들 사이로 그를 따돌리기를 바라며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부드러운 흙 위를 쿵쿵거리는 무거운 군화 소리와 덤불을 가르는 마체테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렸고 달빛은 간신히 숲의 지붕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숨을 순 없을 거다. 공포가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를 따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미처 그곳을 살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저는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가 충분히 멀어졌거나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조용히 물러나 제 차로 돌아와 운전해서 달아났습니다. 그 일은 제가 산림감시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 이유 없는 악의와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아래 평화로워 보였던 숲은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변했고 제 손전등 불빛이 갈랐던 어둠 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번뜩이는 마체테와 살기, 어린 눈빛이 도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작은 초소는 한낱 유리 상자에 불과했고 문명의 보호막은 너무나 쉽게 찢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숲의 고요함 뒤에 숨겨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낙인이 되었습니다.